나의 아빠 닥터 푸르니에, 장 루이 푸르니에 지음, 김남주 옮김, 이형진 그림. 이 책을 어머니께 바친다. 나는 아기 예수님께 아빠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 또한 나는 그런 기회를 틈타 크리스마스 때면 선물을 보내달라고 빌기도 했다. 어느 해 아기 예수님께 권총을 한 자루 달라고 빌었던 일이 생각난다. 내가 원하는 권총은 분명했다. 솔리도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아기 예수님께 상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까지 읽을 수 있다고 들었으므로. 따라서 아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권총의 상표가 솔리도임을 알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곧 알게 될 터였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솔리도가 아닌 상표 없는 권총이었다. 그리고 아빠는 죽는 날까지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아빠가 나를 처음으로 때린 날.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종종 모두 심술궂어진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 흑백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빠는 결코 우리를 때리지 않았다. 아빠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나조차 나에게 심술궂게 대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뿐이었다. 어느 날 아빠는 내게 그리 상냥하다고 할 수 없는 편지를 한 장 썼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나를 싸움닭이라고 했다. 아빠는 자기 삶에 그다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아빠는 느꼈고 그게 싫었으리라. 아빠가 꼭 한 번 나를 때렸다지만 내게는 기억이 없다. 내가 태어난 날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엄마가 말해준 바에 따르면 내가 갓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자 아빠는 토끼라도 잡는 것처럼 내 두 다리를 모아쥐고 들어올려 내 등을 철썩 때렸다. 아마도 그 바람에 나는 살아보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아. 어디로 갔을까 좋은 아빠는. 가족 사진첩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한 장 있다. 바로 아빠와 나의 사진이다. 아빠는 소파에 길게 누워 책을 읽고 있다. 나는 바로 그 옆에 앉아 있다. 나는 한 살쯤 된 것 같고 행복해 보인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멋진 모습으로 알이 작은 금속태의 안경을 쓰고 있어서 학자처럼 보인다. 동시에 아빠에게서는 신뢰감 같은 것이 풍긴다.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진다. 게다가 의사이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안심이다. 죽는 일 같은 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어째서 지금의 아빠는 늙고 서글프고 우리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엄마에게 고약하게 대하고 때때로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일까? 어디로 가버렸을까? 사진 속의 아빠는. 우리 아빠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가난한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서 돈을 내는 대신 아빠에게 술을 한 잔 대접하곤 했다. 아빠가 한 잔 걸치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여러 잔 하기도 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면 무척 피곤해 보였다. 때때로 아빠는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곤 했는데 곧이어 나까지 죽이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맞이인데다가 아빠가 귀여워하는 아들이 아니었으므로. 아빠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좀 이상해지곤 했을 뿐. 우리 아빠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런 말은 그저 허풍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그는 많은 이들의 죽음을 막아주었다. 아빠는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일 뻔했지만 그것은 그럴 뻔한 데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닭과 오리들을 차로 받았다. 양들이 치여 죽은 적은 있지만 소는 그런 적이 없다. 어느 날 아빠는 자동차를 몰고 양떼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양들이 몇 마리 깔려 죽었지만 양치기는 무사했다. 양치기 바로 앞에서 차를 멈췄던 것이다. 아빠의 신발. 아빠는 여느 의사들과는 달랐다. 그는 옷을 잘 차려입지 않았다. 언제나 털 달린 가죽 외투를 걸치고 특히 신발은 늘 신던 걸 신었다. 그 신발은 어찌나 낡았던지 붙어있던 창이 떨어져 앞쪽이 벌어져서 마치 구두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신발의 얼굴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아빠는 할머니가 잼을 만들 때 쓰시던 병에 고무줄로 묶어 놓았다.
신발 끝에 감긴 고무줄의 색깔은 붉은색이어서 검은색 신발 위에서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요컨대 그것 때문에 아빠는 더욱 의사 같아 보이지 않았다. 환자들은 웃었지만 엄마는 웃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는 그것이 정말 보기 싫어진 모양이었다. 아빠의 신발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던 것이다. 그 후로 아빠는 실내화를 신고 왕진을 갔다. 아빠는 최우수상 수상자. 우리 집 현관외에는 구리판이 하나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닥터 폴 푸르니에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최우수상 수상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최우수상 수상이란 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는 뜻이 아닌가? 아빠가 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사실이 우리들은 자랑스러웠다. 그것은 분명히 의사들끼리의 대회였을 것이므로 아빠는 최고의 의사라는 뜻이었다. 그 증거로 다른 의사들이 병을 찾아내지 못한 환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아빠를 불렀다. 아빠는 종종 그런 병을 찾아내곤 했으므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몹시 지쳐 있어도 병을 짚어내는데 아빠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구리판 위에는 또한 아빠가 릴 병원의 학생이었다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세프 초등학교의 학생이었으므로 그렇게 똑똑한 아빠를 둔 아이들이 바보일 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심지어 나 같은 자식까지도. 우리는 그 구리판을 일주일에 한 차례 닦았다. 그러고 나면 그 판은 거울처럼 맑아지곤 했다. 그 구리판이 내 마음에 들었던 것은 거기엔 아빠에 대해 좋은 얘기만 씌어 있기 때문이었다. 수줍음 타는 환자. 오후가 되면 아빠는 집에서 환자를 치료하곤 했다. 가정부를 둘 만큼 돈이 많지 않았으므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대개 엄마였고 방학 때에는 우리가 되기도 했다. 우리는 환자들을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오래된 파리 마취와 의자들이 놓여있는 그곳을 우리는 대기실이라고 불렀다. 환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나와 아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는 어떤 부인이 찾아왔다. 그 부인이 그날의 첫 손님이었으므로 엄마는 그녀를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방 안으로 곧바로 들여보냈다. 1시간 후 다른 환자들이 왔다. 하지만 그 부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는 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엄마가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엄마는 문을 열었다. 그 부인은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서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혹시 소리가 날까봐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 아빠는 자고 있었다. 자살 소동. 아빠는 자살 신용을 무척 좋아해서 몇 차례 그것을 시도했다. 아빠는 대개 일요일 정오에 모두들 모여 있을 때, 특히 특별히 차린 식사 때 자살하는 신용을 하곤 했다. 아빠는 의료용 메스를 쥐고 손목에 상처를 냈다. 식탁보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 아래 강낭콩 접시를 놓았다. 처음에 우리는 조금 겁에 질렸다. 우리는 아빠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에 익숙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에게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빠의 손목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엄마는 우리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어떤지를 물었다.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자 아빠는 불안해진 듯 쏜살같이 진료실로 달려가 붕대를 감았다. 그 후로는 아빠가 또 자살을 시도해도 우리는 더 이상 겁을 먹지 않았다. 익숙해졌고 그게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엄마 파티를 열다. 때때로 엄마는 자신이 받았던 초대에 답례를 해야 했고 그럴 때면 파티를 열곤 했다. 내 생각에 엄마는 파티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언제나 아빠가 와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지 않을까 두려운 기색이었다. 한 번은 엄마가 순찰 헌병대장과 대원들을 부부 동반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 아빠는 일찌감치 돌아왔는데 이미 몹시 지쳐 있어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했다. 엄마는 아빠를 주방으로 들여보냈다. 친척 아주머니가 아빠를 돌봐주었다.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옷 차림으로 층계 위에 서 있었다. 손님들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실망했던 일이 생각난다. 헌병대장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는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빠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할 일이 많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다. 아빠는 식탁 위에서 반쯤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어려운 시합을 치르고 난 권투 선수처럼 지친 모습이었다. 우리는 아빠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애썼다. 친척 아주머니는 아빠의 머리에 얼음을 올려놓았고 엄마는 아빠에게 아주 진한 커피를 마시게 했다. 그런 다음 다시 거실로 나가 손님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아빠가 곧 돌아오실 거라고 말한 다음 다시 아빠를 돌보기 위해 주방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엄마와 아주머니는 아빠를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다. 엄마는 아빠의 팔을 단단하게 붙들고 거실로 나갔다. 엄마가 나중에 우리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아빠는 충분히 몸을 가눌 수 있었다. 잠이 덜 깼을 뿐. 엄마는 목적을 달성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빠에게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 아빠가 피곤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엄마에게 말했던 것이다. 엄마는 그들에게 아빠를 지치게 하는 주범은 환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리라. 문제는 술이라고 말이라. 복숭아 던지기. 아빠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괴상한 행동을 하곤 했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아 디저트를 먹을 때였다. 아빠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 위에 있던 복숭아를 집어들고는 우리 모두를 겨냥해 던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식탁 밑으로 숨었지만 엄마와 할머니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복숭아를 얼굴에 맞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식탁 아래서 우리들은 복숭아가 벽에 맞아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조금 웃었지만 동시에 약간 겁이 나기도 했다. 복숭아가 동나면 아빠가 더 단단한 것들을 던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도 복숭아는 잘 익었기 때문에 말랑말랑했다. 벽에 부딪히면 으깨질 뿐 자갈 같지는 않았다. 더 이상 던질 것이 없자 아빠는 동작을 멈추고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진료실로 들어갔다. 이윽고 우리는 탁자 밑에서 나왔다. 엄마와 할머니는 복숭아를 맞지 않았다. 아빠의 조준 솜씨는 형편없었다. 으깨진 복숭아 조각이 벽에 붙어있던 것이 생각난다. 닦아도 그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도배를 새로 할 때까지. 엄마는 다음번에는 과일로 샐러드를 만들기로 했다. 아빠와 돈. 우리 아빠는 돈을 우습게 여겼다. 실제로 아빠는 가난한 환자들에게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의료보험사에서 환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끊어주었다. 아빠는 벌지도 않은 돈에 대해 세금을 무는 셈이었다. 그 사실에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 그렇지만 아빠의 주머니에는 이따금 두툼한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자 아빠는 화를 냈다. 아빠는 엄마에게 돈 타령 좀 그만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자신은 돈을 경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가스불을 켜고 지폐를 한 움큼 집어서 불 속에 던졌다. 엄마와 함께 우리는 타들어가는 지폐를 바라보았다. 그건 서글픈 일이었다. 새 양말, 멋진 폴라 스웨터, 선물들이 불에 타고 있는 셈이었으니까. 아빠가 방에서 나가자 엄마는 서둘러 가스불을 껐다. 우리는 타고 남은 재를 모았다. 지폐가 모조리 타버리진 않았던 것 같다. 기억하건대 몇 장은 건질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 우리가 시커멓게 그을은 지폐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동안 아빠는 술집의 카운터 위에 빳빳한 새 지폐 더미를 올려 놓았다. 나들이 옷 맞는데 아빠는 어째서 우리에게 옷을 사주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우리를 항상 말끔하게 입히고 싶어 했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엄마한텐 돈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동생들은 옷차림에 그다지 개의치 않았지만 나는 남들 눈에 흉해 보일까봐 두려웠고 엄마가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들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엄마에게 할 수 없었다. 엄마에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입는 옷들은 대개 집에서 만든 옷으로 상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못했다. 집에서 만든 촌스러운 방코트가 생각난다. 그 옷은 따뜻했으므로 우리가 몇 해에 걸쳐 겨울마다 그 방코트만 입어야 했다. 진주빛 면사로 된 손뜨개 팬티는 입으면 특히 살갗이 따끔거렸다. 나는 그것 때문에 신체 검사 때에 도저히 겉옷을 벗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정말 멋진 내복을 입고 싶었다. 우리는 또한 나무창이 되어진 구두를 신었다. 그 신발은 걸을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얼마 후에는 최고로 요란한 소리를 내기 위해 뛰어다니곤 했다. 신발을 수선해주는 사람은 엄마였다. 집에는 발 모양으로 된 쇠 틀이 있었다. 필립이라는 이름의 학교 친구가 생각난다. 그 애는 내게 아버지가 의사인데 차림이 왜 그렇게 초라한지 물어봤다. 나는 변명을 했고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내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교에서 축제가 있을 때였다. 그날 여선생님이 언짢은 얼굴로 내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했다. 장 루이, 나들이 옷을 입혀달라고 했어야지. 나는 입고 있는 옷이 내 나들이 옷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엄마도 술집을 열었으면 좋겠다. 아빠에겐 단골 술집이 셋 있었는데 그중 둘은 아라스에, 하나는 루엘의 뒤장에 있었다. 아빠는 매일같이 그곳에 들렀다. 그건 편리했다. 아빠가 있는 곳을 언제나 알 수 있었으니까. 아빠에게 왕진을 청하려는 환자들은 집으로 오는 대신 곧장 술집으로 가곤 했다. 아빠는 술집 안에 진을 쳤다. 어떻게 보면 그곳이 집인 것 같았다. 술집 주인들은 아빠를 매우 좋아했다. 한 번은 어떤 술집 주인이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하던 것이 생각난다. 어느 날 아빠의 단골 술집 주인들 중 하나가 자기 가게에 새 카운터를 구입했다. 그것을 사는데 닥터 푸르니에가 보조금을 댔다고 모두들 쑥덕거렸다. 나는 보조금을 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사전을 찾아보았다. 그건 재정적으로 도와주다 라는 뜻이었다. 어째서 엄마는 술집을 열지 않는 것일까? 아빠의 선물. 아빠는 때때로 엄마에게 선물을 가져오곤 했다. 그런데 언제나 괴상한 선물들이었다. 그것들이 엄마를 기쁘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아빠의 선물은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한 번은 아빠가 엄마에게 장갑과 향수를 갖다 주었던 것이 생각난다. 장터에서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주는 것 같은 에펠탑 모양의 황금빛 병에 담긴 향수였다. 향기가 매우 강했는데 아빠는 그 향으로 파리를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갑은 두꺼운 검은 가죽으로 된 것으로 길이가 팔목까지 왔고 금속재에 투박한 버클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오토바이용 장갑이었다. 아빠는 그 장갑이 무척 튼튼하다면서 자신의 헌병 친구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생들과 나는 다가오는 어머니 날에는 엄마한테 그 듬직한 오토바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빠와 닭. 우리 집들 한쪽 구석에는 닭장이 있었다. 성찬을 위해 닭을 잡는 사람은 언제나 아빠였다. 그 일은 신장절개 수술처럼 시작되곤 했다. 아빠는 의료용 메스를 준비했고 우리는 감동한 얼굴로 의사의 소명을 수행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닭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는 메스를 찔러 넣었다. 닭은 꽥 소리를 냈다. 하지만 한 번은 실패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신 술 때문에 아빠의 손은 언제나 떨렸기 때문이다. 닭은 목에 상처를 입은 채 도망치곤 했다. 그러면 아빠는 도망간 닭을 잡는 일에 착수했다. 아빠는 욕설을 내뱉으며 닭을 쫓아갔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도 아빠는 우리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빠는 굵은 돌멩이나 벽돌을 집어들어 닭을 겨냥에 던졌다. 하지만 제대로 마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닭에게 끝이 좋지 않았다. 그런 날 저녁이면 우린 식욕이 별로 나지 않았다. 쌀과 함께 요리한 닭에서는 이상한 맛이 나는 것 같았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어느 날 아빠는 자신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었노라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아빠가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얘기는 그때까지 들은 적이 없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란 무척 비싼 거라고 말해주었다. 자동차보다 집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었다. 엄마와 함께 우리는 아빠의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우고 옷가지를 사고 부자가 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우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찾아내야 했다. 아빠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수색에 착수했다. 지하실에서 다락방까지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어느 날 마침내 엄마는 벽장 속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견했다. 엄마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케이스를 열었다. 마치 그 안에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케이스 안에는 작은 연습용 바이올린이 들어있었다. 그 가격은 자전거보다도 싸다고 했다. 아빠는 정말이지 허풍 떠는 걸 좋아했다. 아빠만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아빠의 환자들은 아빠를 무척 좋아했다. 자기 몸을 아빠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는 아빠를 신뢰해야 했다. 또 아빠의 진료 도구들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언제나 깨끗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빠의 주사기한 밑바닥에는 솜이 깔려 있었는데 그 색깔은 초록색이었다. 아빠는 그 위에다 주사기들을 올려놓았다가 환자의 몸에 주사를 놓곤 했다. 그 방법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죽은 것은 아빠였다. 아빠는 사람들을 구해주었다. 아빠는 훌륭한 의사였다. 아빠는 쾌활했고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결코 우울한 표정을 짓는 법이 없었다. 때로는 죽어가는 환자를 웃기게까지 했다. 그리고 아빠는 양심적이었다. 차도가 없는 환자가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엄마에게 그에 대해 얘기를 했고 따로 요청이 없어도 다시 그 환자를 보러 갔으며 그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아빠의 환자들은 말끔히 면도를 한 품위 있는 모습의 의사들 앞에서는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낡은 옷차림에 구두 끝에 타 고무줄을 묶은 아빠를 더 좋아했다. 아빠가 취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마저도 그럴 때면 아빠는 나동그라지지 않기 위해 환자의 침대를 붙잡아야 했다. 아빠의 환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빠만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깡그리 사라져 버린다고. 라틴어를 쓰는 아빠. 아빠가 없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엄마였는데 환자들은 엄마에게 충고를 구하곤 했다. 질문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 엄마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다. 그런 것들 중 우스운 이야기를 엄마는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한 번은 이런 환자가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아빠가 처방해준 거머리를 먹으려 들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자신이 그것들을 작게 조각내서 버터와 파슬리를 넣고 볶아주었다는 것이다. 또 한 번은 엄마가 문을 열어주자 문 앞에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여자 고객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빠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아빠가 자기 남편을 두고 엉덩이가 몹시 빈약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엄마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 환자의 화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엄마는 그 고객에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빠는 환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터지려는 웃음을 참는 눈치였다. 아빠는 그 고객의 남편에게 델리리움 트레만스, 즉 경련성 발작이라고 했는데 그는 그 말을 엉덩이가 빈약하다는 뜻인 데리에르 돔 트레맹스란 말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델리리움 트레만스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나곤 하는 일종의 광증을 뜻하는 라틴어였다. 나는 그 여자 고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엄마 역시 자기 남편이 빈약한 엉덩이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까. 담뱃불 자국. 아빠는 필터 없는 권련인 골르아즈 블레를 피웠다. 엄마가 우리에게 한 말에 따르면 아빠는 밤에도 침대에서 담배를 피워 시트에 구멍을 내곤 했다. 아빠의 손가락들은 누래져 있었다. 아빠의 폐는 아직도 아마도 석탄 덩어리처럼 팍팍해져 있고 목은 굴뚝 안쪽처럼 시커매져 있어 청소를 해야 할 터였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빠는 기침을 했다. 아주 심하게 아주 오래도록 기침 때문에 열이 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아빠는 술을 마신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빠가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일으킨 일이 생각난다. 아빠는 시가 하나를 여러 개의 권련으로 에워싼 다음 그것을 통째로 입속에 넣었다. 그래서 아빠의 두상 전체는 마치 민들레꽃 같았다. 아빠는 그런 모습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웃으려 들지 않았다. 그건 심각한 일이었다. 아빠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환자들에게 아빠는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 아빠의 말은 환자들을 웃게 만들었고 아빠 역시 웃었다. 엄마의 가구들에는 아직도 담뱃불 자국이 남아있다. 아빠가 남긴 추억처럼. 함선 위의 선장. 때는 1944년이었고 아직 전쟁 중이었다. 밤에는 매번 공습 경보가 울렸으므로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실로 대피해야 했다. 각 집의 지하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잠이 덜 깬 채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머리에는 모포를 뒤집어 쓴 이웃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아기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묵주 기도를 했다. 아기 예수는 할머니의 기도를 들은 모양이다. 우리 집은 한 번도 폭탄을 맞지 않았다. 아빠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아빠는 자기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선장은 언제나 함선의 갑판 일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아빠가 지하실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아빠는 폭탄은쯤은 우습게 생각했고 죽는 것도 겁내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하실 때에도 우리 아빠는 몸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았다. 아빠의 자전거.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다니기도 했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자동차 타이어나 기름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아빠는 출발은 자전거로 했지만 반드시 자전거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겨울 밤이었는데 아빠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의 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날 어떤 어부가 우리 집에 와서는 아빠의 자전거를 보았노라고 말해주었다. 지라고 불리는 작은 시내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었다. 몹시 피곤했던 아빠는 다리가 나오기도 전에 핸들을 튼 모양이었다. 아빠는 자전거와 함께 나동그라졌다. 어두웠으므로 자전거를 찾지 못하고 걸어서 돌아온 것이었다. 5km는 좋게 되는 거리였다. 아빠는 흠뻑 젖었고 그날 저녁은 영하의 날씨였다. 하지만 아빠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건장했다. 모두들 아빠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고들 했다. 녹아버린 버터. 전쟁 중에 아빠는 자전거에 짐 바구니에 먹을 것을 담아 가져오곤 했다. 아빠에겐 농부 환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빠에게 치료비 대신 닭장이나 달걀, 버터를 가져다 주었고 아빠는 의기양양해서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한 번은 아빠가 짐 바구니에 구두 상자를 담아 왔던 일이 생각난다. 아빠는 그 상자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더니 식탁 위에 올려놓고 포장을 풀었다. 거기에는 크림콘이 가득 들어 있었다. 적어도 20개는 넘을 것 같았다. 식구가 모두 5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4개의 콘을 먹을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짐 바구니 속에 버터 1파운드, 약 453g을 넣어오기도 했다. 당시 버터 1파운드의 가치는 같은 양의 금괴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오후로 막 접어든 때였으므로 날씨가 무척 더웠다. 저녁이 되자 버터는 완전히 녹아서 체인 위로 줄줄 흘러내렸다. 아빠의 자전거가 그렇게 기름칠이 잘 된 적도 없었을 것이다. 저녁 식사 때 빵에 버터 대신 마가린을 바르면서 우리는 그 자전거를 생각했다. 위험한 무기. 아빠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경기관총을 갖고 있었다. 아빠는 밤에 동료들과 길을 떠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경기관총을 가지고 갔다. 보이스카우트처럼 행군을 하는 모양이었다. 아빠의 경기관총은 거실 소파 아래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아빠가 경기관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리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때로 아빠는 엉뚱한 생각을 하곤 했으므로. 아빠는 여러 차례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아빠가 괜히 그러는 거라고 여겼지만 아빠의 태도를 보면 순전히 괜히 그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정말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셨다. 우리 모두 엄마의 안위가 걱정이었다. 어느 날의 일이 기억난다.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우리는 집에 있었다. 아빠는 자신이 엄마가 다니는 길목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노라고 외할머니께 말했다. 점심때 집에 돌아온 아빠는 관을 준비해 놓았느냐고 외할머니께 물었다. 외할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의 이야기는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 그게 과연 할머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일터에서 돌아왔고 아빠는 몹시 지친 모습으로 아주 늦게 돌아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빠는 그날 자신이 엄마를 죽이기로 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마르세유 비누. 전쟁 중에 어느 날 어떤 카페에서 아빠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진짜 마르세유 비누를 샀다. 그것을 엄마에게 가져다 주기 전에 아빠는 거품이 잘 나는지 시험해 보았다. 그런 다음 친구들에게 써보게 했다. 그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손을 씻었다. 새로운 고객이 올 때마다 아빠는 손 씻는 시범을 보이고는 그 비누를 써보게 했고 사람들은 그 비누를 위해 잔을 들었다. 그날 저녁 그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데는 모두 더러웠지만 손만은 아주 깨끗했다. 그날 밤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는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다. 아빠가 엄마에게 가져온 비누는 5프랑짜리 동전만 해줬다. 금지된 노래. 아빠는 순찰 헌병대 담당 의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장교들의 무도회에 부부 동반으로 초대받곤 했다. 아빠는 그런데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것은 아빠가 떠들어대기를 좋아했고 또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한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역시 무척 좋아했지만 그리 자주 외출하지는 못했다. 엄마는 아빠가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지 항상 불안해했다. 어느 날 어떤 저녁 파티에서 조금 취한 아빠는 사람들 앞에서 은어로 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은어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헌병대장의 부인과 함께 몸짓 연기를 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놀아보세 그대여 배와 배를 맞대고 흔들어 보세. 그날 이후 엄마 아빠는 장교들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다시는 초대받지 못했다. 지킬 박사. 아빠는 때때로 엄마와 영화를 보러 가곤 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어느 날 두 분이 릴에 있는 극장에 다녀오던 일이 기억난다. 엄마가 우리에게 그 영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영화의 제목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였다. 아주 친절하고 아주 학식이 풍부한 의사가 나오는 이야기였다. 그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밤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다.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 밤새도록 사람들을 공격했다. 나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다. 엄마는 그게 아이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면서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어찌나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던지 나는 마치 그 영화를 본 것 같았다. 그래서 이따금 밤이면 지킬 박사를 떠올리고 공포에 휩싸이곤 했다. 엄마는 지킬 박사가 어느 정도 아빠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어쨌든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를 떠올렸다. 아빠는 낮에는 지킬 박사처럼 친절한 의사였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하이드 씨처럼 고약해지곤 했다. 다만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않았을 뿐 아빠의 그런 모습은 무서웠다. 그럴 때 아빠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빠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빠 영사기사가 되다. 우리는 언제나 집에서 영화를 보았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림을 화면에서 보았다. 늑대와 7염소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윽고 나중에는 9.5mm 영사기가 생겨서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무성영화 필름을 빌려왔다. 영사기사 역할은 아버지가 했다. 아빠는 귀찮아하지 않고 영사기에 둥근 테이프를 걸었다. 우리는 많은 영화들을 보았다. 해리 보어가 나오는 타라스 불바,
피에르 블랑샤르가 나오는 제국의 대장 퐁카랄. 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눈물을 자아내는 심각한 영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코믹 영화였다. 로렐과 하디, 헤럴드 로이드, 엉클 오스카. 하지만 그 기계는 고장이 잦았고 그럴 때는 웃음도 끝이었다. 때로는 필름에 불이 붙기도 했고 아주 웃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전등을 켜자 영사 기사인 아빠의 발치에 커다란 필름 뭉치가 쌓여 있기도 했다. 필름 전체가 커다란 뱀처럼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아빠가 필름을 되감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아빠의 표정을 보고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재미있는 영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아빠가 사라졌다. 어느 날 아빠가 사라졌다. 엄마는 아빠가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사방을 찾아다녔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며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벽장을 열어보고 커다란 장문도 열어보았지만 어디에도 아빠는 없었다. 누군가 아빠의 진료실로 다시 가보자고 말했다. 아빠의 진료실 한 구석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피아노 뒤에 담배를 입에 문 채 길게 누운 아빠가 있었다. 짓궂은 웃음을 띤 채 마치 여기 있는 줄은 몰랐을 거다 하는 표정으로. 술래잡기 놀이를 무척 좋아했다. 우리 아빠는. 볼륨을 높여라. 아빠는 축구를 무척 좋아했다. 특히 중계방송 듣는 것을. 일요일이면 아빠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라디오 앞에서 잠을 잤다. 나는 릴과 랭스의 축구 선수들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폴란드인이 많았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어떤 날의 경기 중계가 생각난다. 수메르린크가 바라트에게 패스, 바라트는 탕포프스키에게 패스, 루민스키가 그 공을 가로채서 패스하자 마레크가 스타니스에게 패스, 다시 스타니스가 르방도프스키에게 패스. 순서가 그 반대가 되기도 했다. 때때로 라디오 볼륨을 낮춰야 했다. 도대체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아빠는 잠을 깨서는 불같이 화를 냈다. 우리 때문에 경기 중계를 들을 수가 없다면서. 라디오 볼륨을 높여놓고 아빠는 다시 잠이 들었다. 가면놀이.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까지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일어나 문을 열러 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둘러 복도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어떤 중국 사내가 어둠 속에 꼼짝 않고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내는 손을 얼굴로 가져가더니 얼굴에서 뭔가를 떼어냈다. 아빠였다. 아빠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웃기는 가면이 아니라 겁주는 가면이었다. 어둠 속에서 심술궂은 웃음을 짓고 있는 중국 사내의 얼굴을 보고 엄마는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아빠는 엄마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멋진 장난을 쳤다고 여기고 있었다. 불같이 화가 난 엄마가 그 가면을 빼앗아 찢어버린 다음 불 속에 던져버렸다. 엄마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가면에는 코에 대는 스프링이 달려 있었는데 나는 엄마가 그것을 그렇게 불 속에 던져버린 것이 아쉬웠다.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빠는 2층의 침실로 올라갔다. 아마도 아빠는 자신이 유머 감각이 없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장작더미 위에 아빠. 어느 여름날 밤 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바로 아빠였다. 침대가 너무 덥게 느껴지면 아빠는 밖으로 나가 잠을 청했다. 뜰에 쌓아놓은 뗄나무 위에 누워 잠에 들곤 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아빠가 뒤척이는 바람에 뗄나무들이 무너져 내렸다. 나무들이 굴러 떨어지자 아빠의 몸도 그 위로 굴러 떨어졌다. 아빠는 화가 나서 해도크 선장처럼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하게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 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깨고 말았다. 아빠는 장작들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여러 차례 하느님 이름을 들먹였다. 아빠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거친 말들을 퍼부어댔다. 외할머니는 아빠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할 때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의 욕설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들을 수 있었다. 아빠가 큰 소리로 고함을 쳤기 때문이었다. 한순간 아빠가 할머니에게 입 닥쳐 라고 소리친 것 같기도 했다. 할머니는 아빠를 싫어해. 아빠는 외할머니께 언제나 퉁명스럽게 대했다. 몸이 피곤할 때는 할머니를 성수반의 늙은 두꺼비라고 부르면서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말에 우리는 웃음이 나왔지만 드러내놓고 웃을 수는 없었다. 아빠는 또 외할머니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가서 좋아하는 수도사들을 끼고 잠이나 자라고.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외할머니는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성호를 긋고는 그런 말을 하다니 지옥에 갈 거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는 그 편이 낫다고 대답했다. 천국에서보다 지옥에서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으리라면서. 우리 외할머니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아빠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도록 미사를 올리기도 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그 돈을 사제에게 주는 대신 자기에게 주면 자신이 직접 미사를 올리겠노라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아빠는 포도주로 올리는 미사를 생각했을 것이다. 아빠의 묵주는 불량품. 아빠는 신앙심 깊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다. 그는 자그마한 신학교에서 신부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한때는 사제가 될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빠는 사제가 되지 않았다. 아빠가 의사가 된 것이 선한 하나님께서 더 나은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환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아빠는 보이스카웃이었다. 보이스카웃 제복을 입고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들이 있다. 당시 아빠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묵주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금속으로 된 작은 고리로 십자가 하나를 10개의 톱니가 둘러싸고 있는 묵주 대용품이었다. 보이스카웃을 위한 그 묵주 반지는 보통 묵주보다 훨씬 가볍고 덜 거추장스러웠다. 일종의 비상용 묵주라고나 할까? 꼬마 보이스카웃인 우리들 역시 그것을 갖고 있었다. 급할 때면 어디서든 그것으로 묵주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도저히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유혹에 직면했을 때 같은 경우에. 성장의 의사가 된 다음에도 아빠는 줄곧 주머니에 묵주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커피콩처럼 새까만 나달로 만들어진 낡은 묵주였다. 아빠는 엄마에게 그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빠에겐 정말이지 유혹이 많았다. 특히 동네 북쪽에 있는 술집들은 이기기 힘든 유혹이었다. 아빠는 술집 앞을 지나갈 때면 묵주를 꼭 쥔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술집에 들르곤 했다. 아빠의 묵주는 좋은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첫 영성체. 동생 이브, 마리와 나는 동시에 엄숙한 첫 영성체 의식을 치렀다. 아빠는 그 미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날은 멋진 날이었다.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시계를 차고 굵은 초를 켰다. 우리는 세례의 맹세를 확인하는 기도문을 암송했다. 나는 사탄과 그 의식과 그 일을 부정하며 솔리도 권총 사건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옥에 갈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해야 할 일까지 안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사탄을 부정했다. 첫 영성체 정차는 아주 푸짐했다. 처음으로 파인애플을 먹었던 일이 떠오른다. 그런 다음 사촌 누이가 피우는 위캥,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빠는 약간 기묘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마치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안데스 산맥을 종주하고 난 메르모즈 같은 모습이었다. 아빠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렸을 때는 아빠 역시 사탄과 그 의식을 부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탄은 결코 아빠를 부정하지 않은 것 같다. 루르드에 간 아빠. 아빠는 몇 차례 루르드에 갔다. 환자를 들것에 싣고 아빠는 환자들을 수행해야 했다. 위급 상황에서는 의사가 성처녀보다 믿음직했던 것이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루르드의 진짜 기적은 성수반을 통해 환자들이 다른 병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성수반 안에는 그 안에 손을 담그는 모든 환자들의 병균이 들끓고 있었으므로. 아빠는 루르드에서 지루하지 않았다.
낮이면 환자들과 행진을 했고 동굴에서 기도를 했으며 성가를 불렀다. 저녁이면 동료들을 만났고 밤새도록 함께 성가가 아닌 노래를 불러댔고 루르드에 물이 아닌 술을 마셔댔다. 아빠에게는 루르드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줄곧 마셔댔던 것이다. 아빠는 술집을 떠나지 않았다. 아빠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기도, 9일 기도, 미사, 심지어는 신부님까지 동원되었다. 아빠를 위해 동원된 신부님은 동정심이 아주 많은 젊은 보좌 신부로 이름은 르자주였다. 그는 아빠의 왕진을 따라다녔다. 아빠가 일을 마칠 때까지 차 안에서 성무 일과서를 읽었고 저녁이면 아빠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처음에 아빠는 그 신부님 때문에 차마 술집에 자주 들를 수가 없었다. 어쨌든 아빠가 술집에 가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신부님과 아빠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아빠는 신부님을 웃겼고 그를 큰 까마귀라고 불렀다. 얼마가 지나자 아빠는 신부님과 함께 술집에 가고 싶어 했다. 신부님은 처음에는 저항했다. 이윽고 그는 자신이 아빠 곁에 있는 편이 더 나으리라고 여기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빠가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 신부님은 레모네이드를 마셨다. 어느 날 신부님은 아빠 곁을 떠났다. 레모네이드를 마시는데 질려버렸던 것이다. 아빠는 술집을 떠나지 않았다. 포도주에 아직 질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빠는 미스터 샴페인. 때때로 아빠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처럼 게임을 주재하곤 했다. 우리는 미스터 샴페인 게임을 했다. 아빠는 우리를 주방의 식탁 주위에 모이게 하고는 자리에 앉아 자기 앞에 잔돈 다발을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질문을 던졌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처럼 역사, 지리, 스포츠 등 모든 범위에 걸친 질문들이었다. 내 동생 이브 마리는 언제나 정답을 맞췄다. 그 애는 우리 중에서 가장 영리했다. 재빨리 주저없이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애는 알고 있었다. 그건 마치 단거리 달리기 경기 같았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답을 했지만 상관없었다. 아빠도 정답을 몰랐으므로. 한 번은 아빠가 마리냥 전투의 날짜를 물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브 마리는 즉각 푸조를 떠올리고 농담삼아 203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빠는 잘했다고 소리쳤다. 곰곰이 생각해본 끝에 나는 정답을 기억해내고는 1515년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빠는 이브 마리에게 돈을 주었다. 그건 부당한 일이었다. 마리냥 전투는 203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515년에 일어났으니까. 난 역사책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 내가 흥분하자 아빠가 말했다. 도대체 넌 항상 불평이구나. 어쨌든 이브 마리는 아빠가 제일 귀여워하는 아들이었다. 웨파너는 아빠를 좋아해. 아빠는 도대체 거절을 할 줄 몰랐다. 그런 성격은 아빠의 잔을 채워주는 술집 주인들이나 아빠에게 물건을 팔러 오는 판매원들에겐 무척 신나는 일이었다. 엄마는 그런 판매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단 아빠가 승낙을 하고 난 다음 돈을 치러야 하는 사람은 엄마였으므로. 아빠는 생각 없이 물건을 주문했다. 특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을. 아빠가 집 안 층계에 깔겠다면서 50m짜리 양탄자를 사려고 들었던 일이 떠오른다. 나중에 엄마는 그 주문을 취소하는데 무진 애를 먹었다. 아빠가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주문을 취소하는데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아빠는 아주 독특한 그림들이 들어있는 여러 권짜리 호합한 성경을 주문했다. 엄마는 여러 달에 걸쳐 상당한 돈을 물어야 했다. 그 성경책의 장정은 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엄마라면 분명 그 돈으로 가죽 대신 살코기를 샀으리라. 아빠와 헌병들. 우리 아빠에겐 친구들이 무척 많았다. 심지어 헌병 친구들도 있었다. 아빠는 헌병대 담당 의사였던 것이다. 한 번은 아빠가 모는 차를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간 적이 있었다. 아빠가 통행 금지된 길로 접어들었으므로 나는 약간 불안했지만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속력까지 내고 있었다. 몇 미터 앞에서 헌병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나는 정말이지 두려웠다. 아빠는 차를 멈추었고 헌병들이 불쾌한 기색으로 차로 다가왔다. 아빠는 전혀 겁을 먹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헌병들이 가까이 오자 아빠는 그들에게 거친 말로 항의했다.
의사의 업무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빠를 알아본 헌병들은 웃으며 용서를 구하고는 잠시 안돼 모여 의논을 했다. 아빠가 다시 차를 출발시키자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아빠 차는 내버려 두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을 세웠다. 아빠는 언제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아빠와 경찰.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화가 날 때면 아빠는 때때로 경찰을 부르곤 했다. 그러면 언제나 경찰들이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아빠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다. 어느 날 아빠는 그들에게 외할머니가 자신을 강간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는 강간이란 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심각한 짓거리임이 분명했다. 그 단어가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게 여자를 죽인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모양이었다. 경찰들은 그 얘기를 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은 아빠에게 가서 쉬라고 말했다. 그들은 낄낄거리고 싶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외할머니 앞에서 감히 그러지 못했다. 아빠가 지쳐있는 경우 대개 외할머니는 아빠에게 너그럽게 대했지만 이번에는 아빠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외할머니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곤 했는데 그 안에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아빠가 웃기려고 한 말이라고 외할머니께 말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웃기는 데에는 그런 말 말고도 다른 말들이 많지 않느냐고 대꾸했다. 할머니가 말하는 웃기는 다른 말들이란 게 어떤 건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자주 웃는 편이 아니었다. 섭리의 자매들과 성령의 자매들. 아라스에는 수녀님들이 많았다. 그곳에는 거리 하나당 2개의 수녀원이 있었다. 한 집 건너 하나가 수녀원인 셈이었다. 섭리의 자매들은 검은 옷을 입었고 그 거리 다른 쪽 끝에 있는 성령의 자매들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양쪽 다 무척 친절했다. 아빠는 양쪽 수녀원을 모두 담당하는 의사였다. 수녀님들은 때때로 외할머니를 만나러 우리 집에 오곤 했다. 수녀님들이 집에 올 땐 외할머니가 실ong 위에 있던 청동으로 된 남자 나신상을 벽으로 돌려 세워놓곤 하던 것이 생각난다. 그의 고추가 수녀님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빠는 우리에게 그 자매들, 특히 섭리의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그들이 성령을 드릴 것이라고 결코 죄 같은 건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수녀님들, 특히 늙은 수녀님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성당 안에서 신부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꼬집기도 한다. 수녀님들은 신부님을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아빠 역시 좋아하는지도 몰랐다. 엄마는 질투하지 않았다. 아빠 같은 사람을 견디려면 정말이지 위대한 성녀, 거의 순교자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야 함을 엄마는 알고 있었다. 나의 첫 자전거. 아빠는 내게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오래전부터 나는 자전거가 갖고 싶었다. 어느 날 아빠는 나를 데리고 자신의 친구 집에 갔다. 그 친구의 이름은 트랑샹이었다. 그는 사이클 선수였고 동시에 자전거 상점의 주인이기도 했다. 그 상점에서 난 나의 첫 자전거와 대면할 수 있었다. 그건 푸른색으로 새로 칠해진 커다란 중고 자전거였다. 크롬 도금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금속 광택이 나는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으며 사냥개의 입처럼 뾰족한 안장 대신 암소의 머리처럼 두툼한 안장이 달려 있었고 그 밑에는 커다란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빠는 그 자전거가 마음에 드는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달 후 자전거 틀이 망가졌다. 제대로 납땜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자전거는 튼튼하지도 않았다. 내가 멋진 자전거를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다. 중학교 졸업 기념으로 내게 그것을 사준 사람은 엄마였다. 그건 진짜 경주용 자전거였다. 아빠가 나와 함께 자전거를 사러 갔고 엄마는 자전거 값으로 아빠에게 수표를 주었다. 아빠는 거기에 자전거 전용 타이어를 끼우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다. 아빠는 평범한 고무 타이어를 끼우게 했다. 그 편이 덜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실망했다. 사이클 선수들처럼 전용 타이어를 끼우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울러 기분이 좋기도 했다.
어쨌든 아빠는 내가 사고 날까봐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 아빠와 사이클 선수들. 아빠는 사이클 선수 담당 의사였다. 그래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가끔 우리를 사이클 경기장에 데리고 갔다. 어느 날 아스에서 열린 선발 경기에서 우리는 아빠 덕택에 챔피언들과 악수를 할 수 있었다. 아직도 그들의 이름이 기억난다. 아포 라자리드, 라파엘 제미니아니, 장 로비크, 브랑비아 같은 이들이었다. 또한 그들의 사진도 얻을 수 있었다. 동생 이브 마리는 르네 비에토의 사진을, 나는 기 라페비의 사진을 받았다. 선수들의 허벅지가 생각난다. 거대했고 근육질이었으며 검게 그을어 있었다. 나는 암탉의 허벅지처럼 하얗고 빈약한 내 허벅지가 부끄러웠다. 골프 바지를 사달라고 엄마를 그렇게 졸랐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한 번은 프랑스 국가대표인 세자르 마르세라크가 아빠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다. 그는 우리 집 앞에 자신의 자전거를 세워두었다. 깃털처럼 가볍고 반짝이 든 자전거였다. 그날 그는 잡낭을 두고 갔는데 그 안에는 바나나 하나가 들어있었다. 동생들과 나는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었다. 우리는 엄마에게 바나나를 사달라고 했다. 프랑스 챔피언전이 열리는 날 우리는 라디오에서 중계방송을 들었다. 세자르 마르세라크가 챔피언이었다. 아빠가 눈물을 흘리던 것이 기억난다. 아주 감정이 풍부했다. 우리 아빠는. 아빠와 사형수들. 아빠에겐 친구가 많았다. 심지어 사형수 친구도 있었다. 아빠는 감옥 담당 의사였다. 사형 집행은 단두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럴 경우마다 아빠가 입회해야 했다. 나는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의사를 부르러 온다면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 죽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자는가. 사형 집행 후에 아빠는 사망 증명서를 작성해야 했다. 아빠는 머리가 잘린 사형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했다. 어느 날 아빠는 한 사형수에게 머리가 베어지는 순간 자신에게 윙크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형수는 정말 아빠에게 윙크를 보낸 모양이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아빠는 허풍 떠는 데는 선수였으니까. 아빠의 말에 따르면 사형수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울고 불고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 일어나지 않는 통에 단두대까지 억지로 끌고 가야 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두려워하는 태도 없이 단호한 걸음으로 사형대를 향해 걸어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아빠가 만약 그런 입장이었다면 두 번째 종류였을 것 같다. 아빠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폐가 그렇게 엉망이 되었는데도 술과 담배를 계속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아빠 프랑스를 위해 죽다. 아빠는 우리를 무척 사랑했다. 특히 우리가 자고 있을 때면 아빠는 언제나 자식들이 자고 있기를 원했다. 이따금 밤이 되기 전에 돌아와서는 우리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아빠에게는 기상천외한 생각들이 많았다. 이따금 아주 밤늦게 들어온 날이면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우리를 깨워서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는 자신이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인도 차이나로 떠날 것이다. 자신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죽은 자신의 손에 사람들이 묵주를 놓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빠는 울었다. 잘 이해할 수가 없었고 잠에 취해 있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울었다. 아빠는 또 아라스의 전몰 장병 기념비의 대리석판에 닥터 프루니의 프랑스를 위해 죽다 라는 구절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크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싫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우린 아빠가 프랑스를 위해 죽는 게 싫어요. 엄마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엄마는 아빠에게 피곤할 테니까 가서 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학교에 간 우리의 귀에는 프랑스를 위해 죽는다는 말이 종소리처럼 쟁쟁했다. 감추고 싶은 사실. 환자들은 아빠가 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어떤 환자가 몹시 화가 나서는 아빠가 폴란드 전체가 마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술을 마신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이 생각난다.
아빠는 현관에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문 바로 옆 복도의 타일 바닥에 길게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아빠를 옮길 수가 없었다. 너무 무거웠다.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길게 뻗어있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아빠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진료를 받으러 온 부인과 신사가 서 있었다. 엄마는 재빨리 그들을 밀다시피 해서 대기실로 들여보냈다. 그런 다음 엄마는 아빠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일에 착수했다. 우리는 아빠에게 아주 진한 커피를 먹였지만 소용없었다. 아빠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오랫동안 씨름을 한 끝에 아빠는 마침내 몸을 일으켜 자러 올라갔다. 우리 모두가 잠자리에 들려있는데 대기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무려 2시간 이상을 기다린 셈이었다. 그들은 파리마치를 읽을 수도 없었다. 대기실이 캄캄 절벽이었으므로 엄마가 그들에게 전등을 켜주는 걸 깜빡 잊었던 것이다. 아빠와 인디언. 아라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 파티가 열리곤 했는데 동생과 나는 이따금 그런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옷을 잘 차려입고 가야 했던 파티가 있었다. 엄마가 우리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없었으므로 하마터면 우리는 그 파티에 못 갈 뻔했다. 우리와 같은 거리에 살고 있는 성교회 소속 수녀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것은 인디언 의상이었다. 붉은색과 초록색의 사각 무늬로 이루어진 그 셔츠가 아직도 생각난다. 우리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깃털을 꽂고 얼굴에는 온통 붉은색을 칠했다. 멋진 모습이었다. 파티는 무척 재미있었다. 아름다운 크리스털 물병에 과일 주스가 담겨 있었고 과자도 무진장이었다. 여자아이들도 있었다. 루이 15세 시대의 후작부인 차림을 한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생각난다. 난 그 애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에 파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빠는 무척 유쾌한 모습이었다. 아빠는 초대받은 아이들의 아빠 중 하나에게 엉뚱한 말을 던졌다. 아빠의 표적이 된 사람은 유명한 외과 의사인 닥터 티에른이었다. 그는 무척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므로 아빠의 엉뚱한 말에 살짝 웃음을 지었을 뿐이었다. 그 외과 의사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던 것이 기억난다. 선생의 인디언들이 피곤한 모양인데 그들을 자기네 천막으로 데려가는 편이 좋을 것 같소. 하지만 인디언들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피곤한 사람은 아빠였다. 포도주 수프. 아라스에 잘 사는 이들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 아빠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들 중에는 엄마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이들은 우리를 아이들 파티에 초대한 적이 없었다. 때때로 우리를 놀려드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 번은 식당에서 포도주를 넣은 수프가 나왔다. 붉은 국물 속에 커다란 비스킷이 뗏목처럼 떠다니는 수프였다. 그때 식당에는 15살쯤 된 몸집이 큰 프랑시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의 아버지는 공증인이었다. 그 애가 큰 소리로 말했다. 푸르니의 형제들아, 이 수프는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로구나. 식탁에 앉은 아이들이 모두 웃었다. 나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나중에야 아빠가 포도주를 몹시 좋아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 피크라트, 질이 낮은 적포도주 선서를 한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건 기발한 발상이었다. 나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그날 밤 내가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아빠에게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빠는 재미있어 하시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주사를 놓을 테다. 학교 친구 중에는 아빠가 헌병인 아이가 있었다. 거친 말과 욕설과 주먹질로 친구들과 싸운 다음이면 그 애는 자기 아빠를 들먹이며 겁을 주곤 했다. 그 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아빠가 널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고 감옥 같은 데는 가고 싶지 않으므로 아이들은 슬그머니 꼬무니를 빼곤 했다. 하지만 우리 푸르니의 형제들이 아이들을 겁주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우리 아빠 보고 너한테 주사를 놓으라고 할 거야. 그런데 아빠는 주사를 안 아프게 잘 놓았다. 주사를 놓는지조차 몰랐다.
다 됐다 라고 말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래서 조무래기 중에 아빠의 주사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없었다. 술래잡기 놀이. 여름마다 우리는 엄마하고만 휴가를 떠났다. 아빠는 한 번도 우리와 같이 가지 않았다. 아빠는 휴가를 술집에서 보냈다. 아빠에겐 매일이 휴가였으므로 우리의 방학 같은 것에 개의치 않았다. 우리와 함께 휴가를 떠나기 위해 엄마는 항상 꾀를 짜내야 했다. 단 한 번만은 예외였지만 그때 우리는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참가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엄마에겐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아빠는 의사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가 보이스카우트 단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단장은 우리가 다른 집에 초대받아 휴가를 보내게 되어서 캠프에 갈 수 없다고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보름의 캠프 기간 동안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 구역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아야 했다. 우리는 밤에만 외출을 했고 낮에 누군가 찾아오면 집안에서도 숨을 곳을 찾았다. 우리는 그 일이 재미있었다. 그건 진짜 술래잡기 놀이였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었다. 엄마는 거짓말을 했다.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 훌륭한 엄마라 하더라도 딱 한 번이라면 그런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저녁이면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오늘은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건 매일 밤 펼쳐지는 깜짝 쇼였다. 대개는 아빠가 돌아오면서 내는 작은 소리만 갖고도 아빠의 그날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선 우리는 아빠가 자물쇠 열쇠를 꽂는 시간을 헤아렸다. 오래 걸리면 그건 나쁜 신호였다. 한참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욕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나가서 문을 열어주어야 했다. 두 번째로 아빠의 기침소리로 우리는 아빠가 기분이 고약한지 즐거운지 서글픈지 판단할 수 있었다. 아빠는 매일 밤 자신은 에비앙이나 비텔 같은 생수만 마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난 엄마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엄마는 이 모든 일에 넌더리가 났던 모양이다. 정말이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더 이상 아빠와 같이 살 수가 없었다. 그건 너무 힘들었다. 아빠가 저지르는 온갖 엉뚱한 일에 뒤처리를 해야 했고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필경일, 직업으로 글을 쓰는 일을 해야 했다. 그것도 엄마가 일하는 것을 아빠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해야 했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의사의 아내라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빠가 자주 화를 내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은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아빠가 돌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겁에 질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엄마는 아빠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푹 잘 수 있었다. 밤중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였다. 아빠는 현관 앞 층계 위에 자기 자전거 옆에 앉아서는 자전거 타이어용 펌프로 문을 두들겨 댔다. 아빠는 밤이 새도록 문을 두들겼다. 힘을 주어 쾅쾅 두들겼지만 규칙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후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그 소리는 아프리카 토인의 북소리 같았다. 나는 콩고에 간 만화 주인공 탱탱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빠는 자기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엄마는 자전거 타이어용 펌프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질린 것이 분명했다. 아빠의 재미난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 끝에는 술집이 하나 있었다. 아빠가 하루를 마감하는 곳이 바로 그 술집이었다. 그리고 아빠가 하루를 마감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때때로 급한 환자가 생겨서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빠의 습관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 그들은 주소를 알려달라면서 직접 아빠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술집으로 아빠를 찾으러 가야 했던 사람은 대개 엄마였는데 엄마는 그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어떤 부인이 와서는 남편이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 부인은 아빠가 얼른 왕진을 와 주었으면 했다.
나는 그 부인에게 아빠한테 알리겠노라고 말한 다음 직접 술집으로 가서 아빠를 찾, 찾길 결심했다. 술집 앞에 도착한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술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빠는 카운터 옆에 서 있었고 그 주위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는 웃고 있었다. 아빠가 그들에게 우스운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다. 아빠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은 코미디언 같았다. 나는 차마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이야기의 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욕설 섞인 꾸중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어째서 아빠는 자식들인 우리에게는 한 번도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아빠는 한눈 팔기 선수. 오랫동안 아빠는 시트로행을 타고 다녔다. 그 차는 진흙투성이었고 시커맸다. 아빠는 차를 타고 왕진을 가서는 돌아올 때는 종종 걸어오곤 했다. 엄마가 아빠에게 차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빠는 알지 못했다. 잊어버렸던 것이다. 우리 아빠는 한눈 팔기 선수였다. 다음날 한 농부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의 무밭 가운데에서 아빠의 차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아빠는 어딘지도 모른 채 무밭을 한참 동안 가로질러 달렸으리라. 밭에는 구덩이가 패어 있곤 했고 그런데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의 힘을 빌려 차를 길까지 끌어내야 했다. 농부들은 그런 일을 재밌어 했다. 그들은 아빠에게 트랙터를 타고 왕진을 다니는 게 나을 거라고 충고했다. 아빠와 자동차. 아빠에겐 자동차 정비공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빠에게 온갖 고물들을 팔아먹었다. 어느 날 그는 아빠에게 고물 마티스 한 대를 팔았다. 그건 사각형의 자동차로 검은색이었다. 그 정비공은 그 자동차를 우리 집 앞까지 몰아다 주고는 금방 가버렸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아빠는 우리를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 했다. 우리는 신이 났고 흥분했다. 우리가 차에 타자 아빠는 시동을 걸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윽고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 때문에 우리가 기침을 쿨럭이자 아빠는 우리에게 욕을 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얼른 차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아빠는 몹시 화가 나서는 우리에게 잠이나 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마티스는 1년 동안 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비 때문에 푸른색이 되고 이끼가 끼어 초록색으로 바뀌더니 어느 날 폐차장으로 갔다. 전용 운전사. 아빠에겐 교통사고가 무척 잦았다. 차라리 운전사를 쓰는 편이 나았다. 그 편이 사고 비용보다 적게 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운전사 비용은 아빠가 냈지만 사고 비용은 엄마가 치러야 했다.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빠의 차에 살짝 치였다고 해서 옷값을 물어줘야 했고 또 어떤 날은 아빠가 깔아 뭉갠 통통한 암양을 또 어떤 때는 아빠가 뒤엎은 손술에 가득 실려 있던 꽃병들을 아빠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다는 어떤 신사의 입원비를 물어주어야 했다. 아빠의 운전사 이름은 우리에즈 씨였다.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매일 집으로 아빠를 데리러 왔고 왕진 가야 할 곳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환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아빠는 뒷좌석에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즈 씨 옆자리에 탔다. 거드름을 피울 줄 몰랐다. 우리 아빠는. 때때로 나도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곤 했다. 차는 검은색 호치키스였다. 어느 날 그 차 안에서 우리에즈 씨와 함께 왕진 간 아빠를 기다렸던 일이 생각난다. 우리는 꽤 오래 기다렸다. 나는 그 집의 커튼 너머로 아빠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한 잔, 두 잔. 그래서 나는 핸들 가운데 있는 경적을 울렸다.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집에서 나왔다. 아빠는 경적을 울린 것이 나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다. 아빠는 내게 자신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다음부터 난 아빠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녁이면 아빠는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한 나머지 똑바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병원에 간 아빠. 어느 날 아빠는 다른 사람들처럼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정말로 아팠거나 아니면 배짱이 꺾였거나 모든 것이 지겨워졌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아빠가 병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에게 집에 있으라고 자신이 간호하겠노라고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겠노라고 말했다. 아빠는 망설였다. 그때 아빠는 현관문 앞에 있었다.
아빠는 불행해 보였다. 하지만 어쨌든 아빠는 병원에 갔다. 자그마한 몸집에 가죽옷을 입은 아빠가 길 끝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난다. 병원에 간 아빠는 공동병실에 입원해야 했다. 그 방 환자들은 모두 옆 침대에 의사가 누워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아빠는 우스갯소리를 잘해서 환자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오렌지를 공 삼아 환자들에게 던지기도 했다.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아빠를 보러 갔을 때 아빠는 할머니의 모자를 잡아채서는 자기 머리 위에 썼다. 우리 아빠 덕택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웃어본 환자들도 덜어 있을 것이다. 아빠와 함께 카페에 가다 어느 일요일 아빠는 나를 데리고 카페에 가서는 어른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 식사 전에 마시는 술인 아페리티프를 사주었다. 당시 나는 11살이었다. 그날은 진짜 일요일이었다. 나는 마티니를 마셨다. 왜냐하면 마티니가 그래도 좀 달콤했기 때문이다. 술 위에 레몬 조각이 떠다니고 있었다. 마티니는 마치 돋보기 같은 두꺼운 유리로 된 잔에 담겨 나와서 양이 많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내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다. 나는 아빠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우쭐했다. 모두들 아빠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아빠는 나를 소개했다. 난 아빠의 큰 놈이었다. 나는 마티니 때문에 귓가가 약간 뜨거워졌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느껴졌다.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만 하면 그것이 당신 앞에 날라져 온다. 마치 동화 속에서처럼 아빠가 한나절 동안 20차례 마티니라고 말하면 20차례 모두 마티니가 날라져 오는 것이다. 그날 아빠는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연극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빠는 그건 진짜 직업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 같다. 아빠는 남자 대 남자로 말하듯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이웃과 아빠는 다시 마티니를 주문했다. 벌써 여러 차례였고 그 맛은 훨씬 덜해져 있었다. 요양소로 간 아빠. 알코올과 담배는 아빠의 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는 요양을 위해 산으로 떠나야 했다. 아빠는 보주 산맥 라 슐리슈 언덕에 있는 한 요양소에 입원했다. 그곳에서 아빠는 한동안 몸을 돌보았다. 하지만 결국은 그 요양소를 빠져나가기에 이르렀다. 실내와 바람으로 눈속을 걸어 그 마을에 있는 유일한 카페로 한잔하러 갔다. 아빠의 폐는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다. 진짜 병은 그게 아니었다. 엄마는 아빠를 보러 갔다. 두 분은 다시 만나서 무척 반가웠던 모양이다. 아빠는 그곳 요양소에서 많은 환자들을 친구로 만들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어떤 선교사는 아빠에게 알록달록하게 채색된 타조알을 주기도 했다. 이웃과 아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우리를 위해 선물을 사왔다. 방수천으로 만들어 판야 나무로 속을 채운 동물 인형들이었다. 베르나르에게는 코끼리가, 이브 마리에게는 아기 사슴이, 내게는 말이 주어졌다. 그걸 주면서 아빠는 내가 발끈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발끈하기 잘하는 말을 골랐다고 말했다. 아빠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빠의 간. 어느 날 한 친구가 책을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길 봐. 내 아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나는 몹시 우울했다. 나는 책을 받아서는 황급히 읽어 내려갔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건 오래된 자연과학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사람의 기관이라는 장이었다. 거기에는 그림이 실려 있었다. 건강한 사람의 간, 위, 심장, 폐 같은 것들이었다. 그 옆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기관들이 그려져 있었다. 알코올 환자의 간은 무척 뚱뚱했다. 거기에는 이상 비대된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위는 상처 투성이었고 궤양이 된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심장은 기름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뱃속에 부패한 기관들을 갖고 있는 셈이었다. 반대로 내 친구들의 아빠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기관들은 분홍빛일 터였다. 이어 그 책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종종
허약하고 빈약하며 성장 부진에다 여러 가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때로는 백치나 광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여져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빠와 캡틴 하도크. 내가 가진 첫 번째 탱탱 시리즈는 신비로운 별이었다. 나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 동생 이브마리는 미국에서의 탱탱을 받았다. 베르나르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카테린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다.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그 책들을 읽었다. 신비로운 별을 62페이지까지 읽었을 때 몹시 슬펐던 기억이 난다. 그 장을 넘기면 끝이었던 것이다. 나는 캡틴 하도크가 무척 좋았다. 그가 내뱉는 온갖 욕설들이 나를 웃겼고 아빠를 생각나게 했다. 아빠와 캡틴 하도크의 얼굴 모습은 달랐다. 아빠에겐 턱수염이 없었다. 하지만 캡틴 하도크 역시 술 마시는 걸 무척 좋아했다. 아빠처럼. 아빠가 캡틴 하도크였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던가. 그랬다면 우선 성에서 살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캡틴 하도크는 술을 마시면 익살스러워지곤 했다. 그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았다. 탱탱을 약간 번거롭게 했을 뿐. 하지만 탱탱은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후에는 네스토르를 귀찮게 했지만 그는 그런 일에 익숙했고 나중에는 주인을 줄곧 갈아치울 수 있었다. 캡틴 하도크는 자기 가족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귀찮게 할 가족이 없었다. 그는 결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코 아이를 갖지 않았다. 카스타피오르가 우리 엄마보다 못생겼다는 말은 해둬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아빠는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두지 말아야 했는지도 모른다. 행복했던 그날. 어느 날 나는 아빠, 엄마와 차에 올랐다. 그 자동차는 생카생크로 좌석이 둘뿐이었다. 나는 차 뒤쪽에 바닥 위에 앉았다. 짐을 넣는 것이었다. 어쨌든 당시 내 몸은 짐 가방보다 크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엄마에게 친절했고 엄마를 웃겼다. 나는 두 사람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날보다 행복했던 날도 없었던 것 같다. 엄마가 잠깐 고개를 뒤로 돌리고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는 걸 엄마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런 행복이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행복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아빠가 친절하고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엄마 아빠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다음날 아빠는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밤늦게 돌아왔다. 아빠는 전혀 친절하지 않았다. 어제의 그 아빠가 아니었다. 아빠에게 행복이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던 것 같다. 집에서의 아빠는 이따금 아빠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그런 날이면 아빠는 술집에 가지 않았다. 우리는 몹시 즐거워했다. 엄마는 아빠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지만 아빠는 배가 고프지 않다면서 먹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에겐 잘된 일이었다. 양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아빠는 자신이 먹는 것 전부에 식초와 후추와 겨자를 쳤다. 아빠에겐 그러지 않은 것은 맛이 아니었다. 집에서 아빠는 서글퍼 보였다. 내가 보기에 아빠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읽지 않았고 라디오도 듣지 않았다. 아빠가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약이 떨어진 환자 같은 모습이었다. 엄마가 이따금 포도주를 사왔지만 아빠는 마시려 들지 않았다. 아빠가 그리워한 것은 친구들과 더불어 술집에 있는 것이었다. 아빠의 인생은 거기에 있었다. 우리들과 더불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사람들이 왜 집 안에 발을 만들어 놓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건 그 집의 아빠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집에는 바가 없다. 외할머니는 결코 그런 걸 만들려 들지 않았으리라. 어느 날 아빠가 정말로 죽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엄마가 내 방으로 와선 이렇게 말했다. 내 아빠가 돌아가신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생각난다. 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난 피곤했다. 그래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취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빠를 이미 너무나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다. 취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죽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빠는 의사였다. 의사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었다. 엄마는 내게 말했다. 이번엔 진짜란다. 자, 일어나거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아빠 방으로 갔다. 아빠는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입에는 피가 가득 고여 있었다. 아빠는 나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진짜로 죽었던 것이다. 자선가 하나가 우리 곁을 뜨다. 몇 개의 신문에 기사가 났다. 자선가 하나가 우리 곁을 떴다. 라고 시작된 기사가 기억난다. 나는 아빠가 의사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선가였다는 건 모르고 있었다. 나는 사전을 찾아보았다. 그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이였다. 그렇다면 아빠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일까? 장례식. 아빠의 장례식 날은 날씨가 굳었다. 모든 사람이 슬퍼했다. 특히 아빠의 환자들이 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가족인 우리는 울지 않았다. 우리에겐 아빠의 환자가 될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아빠의 환자들은 돈을 모아 두꺼운 책 모양의 대리석을 하나 사서는 거기에 황금빛 글자로 이렇게 새기기로 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의사에게 한 동네의 친구들이 바칩니다. 그들로서는 꽤 많은 돈을 내야 했을 터였다. 그들은 돈 많은 이들이 아니었다. 나는 매우 슬펐다. 우리 아빠가 죽어서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도 아빠가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나는 언젠가는 아빠가 술을 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돈이 생길 것이라고, 엄마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날 나는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담배. 장례식이 끝난 후 무덤 주위에 몇몇 사람이 남아 있었다. 예전에 아빠의 운전사였던 우리 애지씨가 거기에 있는 남자들에게 담배를 권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는 나에게도 담배 한 대를 내밀었다. 누군가에게서 담배를 건네받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몹시 우쭐했다. 그가 내민 담배는 지탄이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 다음 순간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나는 하마터면 숨이 막힐 뻔했다. 사람들이 내 등을 두드려 주어야 했다. 내가 태어난 날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사내로서의 내 첫 발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43살에 돌아가셨다. 그때 내 나이 15이었다. 이제 난 아빠보다 더 나이가 많다. 아빠는 더 잘 알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난 아빠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 어른이 된 나는 사는 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나약한 이들을 너무 원망해선 안 된다는 것을. 1998년 11월 장 루이 프루니에. 아기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 우리 아빠를 낫게 해주시고 아빠를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실 수 있다면 제게 권총 한 자루와 탄약 한 상자를 보내주세요. 제 소원을 모두 들어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장 루이 프루니에. 옮긴 예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는 건 자신의 중요한 일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엉터리 불문법, 하느님의 이력서 같은 유머와 재기가 담백한 문장 속에 녹아있는 몇 권의 작품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삶을 다룬 탁월한 다큐멘터리들로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장 루이 프루니에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보낸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불황자 같은 차림에 실내화를 신고 왕진을 가는 알코올 중독자인 의사 아버지에 대해 유년의 슬픔과 좌절과 드문 보석 같은 행복에 대해 짤막짤막하게 입을 연다. 10살짜리 꼬마로 돌아가 삶의 전곡을 단숨에 찌르는 단순하고도 정확한 유년의 언어로서
프랑스에서 출간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판을 거듭하며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경이라는 진부함을 넘어서는 어떤 참신한 진정성이 있다. 심각한 것, 진지한 것, 철학적인 것을 경쾌하게 표현하는 게 마음이 든다는 저자의 설명은 그런 태도와 통한다. 어떤 평자의 말대로 푸르니에에게는 보리스 비앙에게서 우리가 기쁘게 만나는 절망의 예의 같은 것이 있다. 그리하여 동화 중에서도 아주 단순한 동화 같은 이 이야기들이 이제 다 자랐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속의 유년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제 어른이 된 우리들은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누군들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는 탁월한 의사이자 자성가이면서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모순투성이 사내의 삶을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로서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아야 했던 한 소년의 기록이다. 어린 나이에 젊은 아빠를 잃어야 했던 소녀는 장례식이 끝난 후 누군가 내민 담배를 받아들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신다. 기침과 눈물과 연기 속에서 아빠를 묻어야 했던 15의 소녀는 그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안에 그를 불러낸다. 광폭한 향수, 신랄한 애정, 어이없는 회한, 고통스러운 풍자, 헛되이 낭비한 삶과 재능, 애도와 슬픔의 유혹을 장 루이 푸르니에는 꼬마 니콜라처럼 태연하고 담담함, 순진하고 단순한 아이의 언어 속에 감춘다. 그리하여 한 인간과 그의 삶, 아빠와 아들의 빗나간 만남이 낳은 유년의 상처가 세월과 더불어 아물어간다. 심각성이라는 뇌관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그 폭탄은 폭발하는 대신 우리 마음속의 아이에게 가만히 말을 건다. 2001년 9월 파리에서 김남주.